안녕하세요. 저는 가장 소중한 친구 덕에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어떤 순간엔 젊은 패기가 좋을 때도 있지만 그 패기가 때로는 실패를 불러오는 순간도 있다고 하죠. 저에게도 열정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만 알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내밀어준 손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전 지금쯤 길바닥에서 구걸을 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안겨준 제 친구에 대한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공기 좋고 물 맑은 매연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옥천의 한 작은 마을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 연년생 쌍둥이인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이 태어나게 되었죠. 먹을 걱정 없고 입을 걱정 없이 평화로웠던 저희 집안에서 유일한 걱정거린 바로 저였어요. 남자치곤 강단도 없고 목소리도 작았던 데다 몸이 약해 잔병치레가 많았었기 때문이었죠. 매년 겨울마다 골골대고 있는 저를 보고 아버지께선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사내 놈이 저렇게 매가리도 없고 목소리도 약하고 몸도 약해서야 원. 나중에 커서 어떻게 남자 구실하고 살는지 걱정이다 걱정이야. 여보, 병호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요. 원래 어릴 때 많이 아팠던 애들이 커선 건강하대요. 부모님께선 저를 학교에 보내는 것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워낙에 몸이 약하고 소심했던 탓에 동네에 있는 또래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릴 수 있을까에 대한 것 때문이셨죠. 지금은 인원수가 정말 적지만 옛날엔 한 반에 60명씩 우르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소심했던 제게는 적응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첫날 혼자 앉아서 발만 굴리고 있던 저에게 누군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고경민이야. 넌 이름이 뭐야? 안녕? 난 김병호라고 해. 병호? 이름 되게 멋지네. 근데 너 왜 혼자 있어? 괜찮으면 우리랑 같이 놀자. 혼자 있지 말라고 우리랑 같이 놀자며 저에게 내밀었던 작은 손. 그 손을 잡았던 새학기 첫날부터 저희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도 굉장히 가까워서 저희는 늘 등하교를 같이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경민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친구였습니다. 성격이 원체 밝아서 다른 반 친구들조차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선생님들께서도 인사성이 바른 아이여서 경민이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런 경민이 옆에 있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소심한 성격을 고칠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습니다. 학교길엔 항상 절 데리고 축구 한 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가끔 달고나 뽑기 아저씨가 학교 앞에 와 계시면 절대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뽑기를 워낙에 잘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뽑기 왕이라고 불릴 정도였거든요. 달고나 아저씨는 경민이를 볼 때마다 꼭 달고나 한 개씩은 더 만들어주시곤 하셨고 공짜로 받은 달고나는 항상 제 몫이었답니다. 어때? 뽑기왕 옆에 있으니까 공짜로 달고나도 받고 나랑 친구하길 잘했다 싶지? 어, 너랑 친구하길 진짜 잘했다 싶어. 네 덕분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이렇게 맛있는 달고나도 먹고 매일같이 축구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너 아니었음 나 아마 이렇게 되지도 못했을 거야. 고마워 경민아. 에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또 쑥스럽지. 아, 맞다. 내일 2시에 남씨 아저씨네 밭 앞에서 모이는 거 잊지 않았지? 늦지 말고 와. 나 간다. 저희는 농가 밭, 그리고 개울이 있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름엔 개울에서 고기를 잡거나 밭에서 잘 익은 수박, 참외 등을 서리하기도 했어요. 서리에 성공해서 먹는 과일의 맛은 돈 주고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달고 맛있었죠. 물론 그날 남씨 아저씨네 밭에서 수박을 서리하는 건 실패하고 말았지만은요. 이 녀석들 지금 내 밭에서 못들하는 거야? 어쩐지 요 근래 수박이 자꾸 사라진다 싶더라니. 이 쥐방울만한 녀석들아 어딜 도망가? 거기 안 서? 조용히 밭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를 보고 호랑이같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시는 암시 아저씨의 모습에 저희는 서리하던 수박을 제자리에 내려놓은 채 아주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자마자 저희는 달리는 것을 멈추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한참을 자지러지게 웃었어요. 아, 진짜 아깝다. 그거 완전 쉬라고 잘 익은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러니까 모를 줄 아셨는데 하필 거기서 들킬 게 뭐람? 그래도 재밌었다. 매번 성공만 하면 재미없지. 이렇게 실패해서 도망치는 짜릿한 맛도 있어야지. 그치? 지금은 누릴 수 없는 딱 그 시절에만 만들 수 있는 추억들. 그런 추억들을 저는 경민이와 둘이서 하나둘씩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워낙에 지역이 작고 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민이는 저와 초등학교 이어 중학교까지 함께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반이 많고 인원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경민이는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절 찾아와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와 친해진 친구들도 경민이와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한 친구가 저희를 향해 물었습니다. 근데 너희는 엄청 친한가 보다. 어떻게 하루를 안 빼먹고 점심시간에 찾아올 수가 있어? 난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얘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서 그래. 초등학교 땐 내가 있어야 화장실도 가는 녀석이었다고. 밥도 나 있어야 먹고. 뭐래,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근데 솔직히 이젠 없으면 허전하긴 하다. 매일 등하교도 같이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눈 뜨고 감는 것 빼면 부모님 제외하곤 내 옆에 매일 있는 녀석이니까 엄청 친하다고 말할 수 있지. 매일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시간 외엔 쭉 제 옆에 있는 친구. 다른 친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저희 관계는 굉장히 돈독했어요. 그렇게 경민이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함께 진학을 하게 되었답니다. 고등학교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들도 많았고 또 중학교 친구들도 몇 같이 진학했기에 크게 적응할 필요는 없었죠. 고등학생의 첫 시작이었던 17을 무사히 보내고 18살이 되던 그해 학교 수업을 듣던 도중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평생 저희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만 하셨던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병호야, 아버지께서 지금 쓰러지셔서 읍내에 있는 종합병원에 계신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용히 가방이랑 정리해서 병원으로 가자. 선생님이 데려다 줄게. 급히 담임 선생님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들은 아버지의 병명은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워낙에 시간이 지체되어 이후를 기약할 수 없다는 말에 저희 가족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께선 제게 꼭 안긴 채 펑펑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평소엔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쓰러질 줄 알았으면 검진이라도 좀 받아보라고 말할걸.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저희 조용히 잘 기다려봐요. 늘 나무처럼 가족의 곁을 우직하게 지켜주셨던 아버지께서 누워 계시니 저 역시도 너무 힘들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장남이라는 타이틀이 있었기에 저는 동생들을 챙겨야 했고 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어머니까지 옆에서 챙겨야 했죠.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 것 같았던 아버지께선 수술 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장례식장엔 발길이 끊길 틈도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자라오셨던 마을 분들부터 시작해 담임 선생님도 와주셨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갈 무렵부턴 서서히 좀 손님이 줄어드나 싶었을 때쯤 갑자기 엘리베이터 쪽에서부터 반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엔 경민이도 있었죠. 미안해. 우리가 좀 늦게 왔다. 야간 자율학습 어떻게든 빼보려고 했는데 한 반이 통째로 비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다 듣고 왔어.
우리 반 애들이랑 내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왔다. 너 힘들까 봐 걱정되기도 했고 아버지 가시는 길만큼은 외롭지 마시라고. 나 잘했지? 경민이는 저희 반 친구들과 옆 반에 있는 친구들까지 모두 데리고 장례식장에 찾아와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져 계실 무렵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힘들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었는데 경민이를 보자마자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 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 절 경민이는 꼭 아는 채 천천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부터 마음 편히 울지도 못하고 힘들다는 말도 못했을 텐데 내 품에서만이라도 실컷 울어. 진짜 네 마음 다 풀릴 때까지 붙잡고 울어도 돼. 난 말없이 품 내어주고 토닥여주는 사람 할게. 기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내가 감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네 마음의 무게가 덜어졌으면 좋겠다 병호야. 장례식 이후부터 저흰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경민인 저희 집에 종종 들러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기도 했고 저희 동생들의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했죠. 가끔은 본인 집으로 가는 것보다 저희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즐겁다고도 했습니다. 너네 집에 있으면 그래도 사람 사는 온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아. 난 외동이기도 하고 부모님도 일하느라 늦게 들어오기도 해서 가끔 외로울 때가 있거든. 자주 놀러와. 내 동생들도 어머니도 너 되게 좋아해. 야무지고 예의 바른 데다 싹싹하기까지 하다면서. 그런데 너 대학은 갈 거야? 나 두고 서울로 갈 건 아니지? 병호야, 난 있잖아. 꿈이 있어. 나중에 꼭 모래시계 이정재 같은 배우가 돼서 이 한국을 싹 주름 잡는 거야. 될 수 있다면 서울에 연극영화과가 있는 대학으로 가고 싶어. 꿈이 제법 구체적인데? 근데 네가 워낙에 성격도 좋고 쾌활하니까 배우랑 잘 맞을 수도 있겠네. 자식, 그런 꿈이 있는 거면 내가 서울 가는 거 허락해 준다. 진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깊게 나눠보지 않았는데 경민이에게 배우라는 꿈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조금 놀랍긴 했지만 이 친구라면 뭐든 다 이뤄낼 것 같았기에 전 조용히 응원을 해주었죠. 19이 되고 입시 전쟁이 끝났을 무렵 경민인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연극영화과에 당당히 합격했고 저는 충청도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수석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연극영화과 가는 거면 너 나중에 배우 돼서 TV 나오는 거 볼 수 있는 거야? 나 그럼 연예인이랑 친구 되는 거네? 그래 임마 미리 사인 받아도 나중에 나 만나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 너. 그나저나 국립대 수석 합격이라니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겠다. 장학금 받고 학교 들어가겠네. 그렇지. 엄청 좋아하셨지. 나도 어지간하면 너 따라서 서울로 넣어볼까 싶었는데 아직은 좀 무리일 것 같더라고. 가서도 연락 자주 하고 심심하면 메신저 보내. 저희는 새해가 되던 날 치킨집에서 처음 마시는 맥주와 함께 합격 축하 파티를 소소하게 하고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보던 가장 친한 친구와 떨어지게 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함께 해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떨어져 있어도 종종 메신저로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과연 옥천 촌놈이 서울의 상경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친구는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직 1학년이었지만 연기 수업에서 고학년 선배들의 눈에 들어 과에서 운영하는 연극 동아리에도 들어갔다며 자랑을 하더군요. 가끔 전화를 걸면 해가 뜰 때까지 학교에 대한 이야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잘거리곤 했답니다. 꼭 여자애들이 밤을 새워 수다를 떠는 것처럼요. 그리고 가끔 공연 일정이 나오면 경민이 학교로 연극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고 공연을 다 보고 난 다음엔 경민이를 향해 엄지를 축혀 세워 주었습니다. 제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뒤풀이 자리에 절 끼워주면서 다른 분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라고 소개를 시켜주기도 했고요. 저희는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졸업 시즌이 다가온 어느 날
경민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아? 우리 졸업 공연 하는데 거기서 이번에 내가 주인공으로 나오게 됐걸랑. 소식 듣자마자 제일 먼저 네 생각이 나더라고. 뭐? 주인공? 야, 대박이다. 축하해. 야, 제일 친한 친구가 주인공으로 무대에 선다는데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가야 하는 거 아니겠냐. 꼭 갈게. 내 자린 제일 앞자리다. 알지? 당연하지. 꼭 와라. 그리고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공연 끝나고 꼭 기다려. 저는 경민이의 말을 듣자마자 진심을 담아 기뻐해 주었어요. 늘 선배들의 졸업 공연을 볼 때마다 무대에 주인공으로 서고 싶어 했었거든요. 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고 상경해서 경민이의 연기를 보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보는 저마저도 감정이 이입될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밖에서 경민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경민이가 어떤 여자분과 함께 저에게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안, 많이 기다렸지? 공연은 어땠냐? 나 좀 잘했어? 말해 뭐 하겠냐. 아주 최고더라 최고.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그런데 이분은 누구셔? 소개가 늦었지? 인사해. 내 여자친구. 우리 이번에 결혼하기로 했어. 여긴 내 인생 통틀어서 제일 친한 친구 김병호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경민이 여자친구 유혜진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병호라고 합니다. 야, 너 나한테 여자친구 있다는 말 한 적 없잖아. 게다가 벌써부터 결혼이라니. 너 설마. 아야,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런 거 아니야. 같은 과 동기고 좋은 사람이어서 빨리 하고 싶었던 것 뿐이야. 결혼식은 나중에 성공하면 올리고 졸업식 하자마자 혼인신고부터 하고 살기로 했어. 이제부터 너 재수 씨라고 불러라.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메신저를 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자친구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난데없이 결혼을 한다니. 친구의 옆에 있는 여자분을 살펴보니 얼굴도 선해 보이고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았고 무엇보다 여자분을 바라보는 경민이의 눈에 하트가 대놓고 박혀 있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나중에 정말 식을 올리게 되면 결혼식 사회는 책임지고 봐주겠다는 말까지 남기고서 말이죠. 그런데 경민이와 연락은 졸업 공연을 이후로 매우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걸려왔던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고 메신저를 보내도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연락이 끊겼던 건 처음이었기에 무슨 일이 있는 거면 걱정시키지 말고 전화해. 혹시 정말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거라면 나중에 보고 꼭 답장이라도 꼭 해줘. 하는 메시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맘때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취업을 하게 되었죠. 이 무렵 다시금 경민이가 떠오르게 된 건 어머니와의 통화 때문이었습니다. 경민이 요즘 연락 잘 되니? 너 서울로 가기 전에 한참이나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했었잖아. 엄마도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일이 워낙에 바빠서 못 물어봤네. 맞다. 나도 입사하고 나서 쭉 바빴어서 신경을 못 썼는데 오랜만에 메신저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어머니와의 전화를 끊고 오랜만에 메신저에 들어가니 경민이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클릭해보니 그동안 너무 바빴고 극단에 들어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근근히 생활을 하다 보니 힘들어서 연락을 못했다고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가 극단에 들어가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서 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소주 한잔 하자는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도 메시지를 보니 별일 없이 지내곤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바쁜 일상이 흘러가고 입사를 한 지 1년 차가 되었을 무렵 저는 저와 성격이 잘 맞는 입사 동기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는 몇 번 해봤지만 이렇게 잘 맞고 사람을 배려해주면서 따뜻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진국이었어요. 얼굴이면 얼굴, 성격이면 성격, 그리고 일처리가 야무진 것까지 모든 부분이 제 스타일이었죠.
연애하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도 없었고 나날이 더 좋은 감정만 생겨나는 사람이다 보니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결혼 준비의 필수적인 부분들도 순탄하게 잘 처리되고 있을 무렵쯤 경민이가 떠올랐어요. 그동안 서로 너무 바빠서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식엔 꼭 초대하고 싶었거든요. 메신저를 보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전화를 걸어보는 게 좋을까 생각하던 찰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경민이었죠. 야, 넌 양반을 못 되나 보다. 나 안 그래도 지금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지내고 있었어? 어, 난 잘 지내고 있었지. 어떻게 지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야 잘 지냈지. 그동안 너무 바빠서 내가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메신저도 못하고 명색이 제일 친한 친구라는 놈이 이렇게 연락을 제대로 못해서야 원. 아, 맞다, 경민아. 나 이번에 결혼해. 회사 사람하고 청첩장도 줄 겸 이런저런 얘기도 나눌 겸 한번 만났으면 하는데 언제가 괜찮을까? 결혼을 한다고? 언제?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어. 자세한 거 만나서 이야기하자 우리. 날짜만 말해주면. 미안한데 나 네 결혼식은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어릴 때부터 네 결혼식은 꼭 가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다. 미안하다 병호야. 뭐?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목소린 또 왜 그렇고? 빨리 말해봐. 무슨 일인데? 저는 깜짝 놀라 경민이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이후 이어진 이야기들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던 제 친구는 혼인신고를 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제가 선하게만 생각했던 그 여자는 알고 보니 사이비 종교 광신도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준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입을 틀어막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극단에 들어가서 공연 한 편 하고 나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순이익은 정말 쥐꼬리만도 안 되는데 그 빌어먹을 신한테 갖다 바치겠다고 내 월급을 다 종교에 갖다 바친 거야. 웃긴 게 뭔지 알아? 같은 종교를 믿는 신도들끼리 서로 경쟁도 한다더라. 넌 이번에 얼마를 냈네, 적게 냈네, 많이 냈네 이러면서 나중엔 하다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바치더라고. 그래, 여기까지 내가 잘 설득하면 내가 붙잡고 엉엉 울면서 빌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줄 알았어. 근데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나더라고. 돈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이라니. 그게 뭔데? 그 교주랑 우리 집에서 안고 뽀뽀하고 뒹굴고 있더라. 근데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더라고. 되려 본인이 은혜를 입은 거라면서 날 미친 사람 취급하길래 내가 이혼하자고 했어. 더 이상 눈 감아주는 것도 못하겠고 이렇게 미친 짓거리 감당하고 살 자신이 없어서. 야, 듣는 내가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차라리 알았을 때 바로 끝내지 그랬어. 난 이혼만 하면 내 불행은 여기서 끝일 줄 알았다 병호야. 이혼하고 나서 다시 일어서 보려는데 누가 극단에 날 보러 찾아왔다는 거야. 내 연기가 너무 괜찮아서 아카데미를 하나 차려서 아이들을 양성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놀랍게도 그 제안마저 사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극단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놨던 전 재산마저 다 잃어버렸고 월세방 신세를 지게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극단 상황도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제는 월세도 밀리고 관리비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들으면서도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밝고 긍정적이었던 경민이었는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울먹거리는 걸 들으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울지 마 경민아. 아휴, 이 일을 내가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럼 오만 일 다 제쳐두고 너한테 제일 먼저 달려갔을 텐데. 내 결혼식엔 안 와도 돼. 그러니까 절대 부담 같은 거 가지지 마. 대신 결혼식 끝나면 나랑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정도 마셔주기다. 그것만 약속해 너. 미안하다 병호야. 결혼식은 잘하고 나중에 끝나면 전화해.
가장 친한 친구가 못 와주는 것도 속상했지만 이 상황에 억지로 결혼식에 와서 박수를 쳐달라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희의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식을 올리면서도 사회자 자리에 경민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경민이가 이 자리에 와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지울 수 없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서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는데 하얀 봉투에 익숙한 이름이 써져 있는 걸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에겐 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경민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죠. 황급히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엔 정말 꾸깃꾸깃한 5,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넉 장, 그리고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내용, 좀 더 떳떳한 모습으로 네 결혼을 축하해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못난 모습이어서 얼굴도 못 보여주고 간다며 작은 돈이나마 축하해 주고 싶어 이렇게 넣어두었다고. 너는 나처럼 되지 말고 꼭 행복하게 잘 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편지를 읽다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엉엉 우니 아내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한참을 울다 감정을 추스르고 경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넌 왔으면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갈 것이지 임마. 이렇게 축의금 봉투만 쑥 넣어놓고 가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봤구나. 미안하다. 내가 형편이 그것밖에 안 돼서 저금통에 넣어둔 돈 동전 빼고 다 넣은 게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 누가 금액 보고 이러는 줄 알아?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고 밥이라도 좀 먹고 가지 그랬냐고. 됐고, 너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무조건 시간 비워. 미아 고등학교 쪽 포장마차 앞에서 보자. 시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나와. 저는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계속 전화를 이어나가다간 또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 것 같았거든요. 월세도 못 내고 관리비도 못 낼 형편이라고 했으면서 제 결혼식엔 저금통까지 깨서 축의금을 넣어준 경민이 때문에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서 저는 그날 잠에 들 때까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경민인 저보다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약속 장소에 나와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어요. 저희는 포장마차 안에 들어가 안주와 소주 2병 정도 시키고 그동안 못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봤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의 이야기와 어떻게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지 등의 이야기들을 말이죠. 우리 그때 진짜 좋았었는데 막 밭에 들어가서 수박서리하고 참외서리하고 개구리알 잡는답시고 남의 눈에 들어갔다가 아주 호되게 혼나고 더우면 다 벗고 계곡에서 물장난하고 놀고 못 모르고 살았던 때가 난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 병호야. 맞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너랑 같이 지냈던 어린 시절이 제일 재밌었지. 그치만 우리의 미래엔 앞으로 어린 시절보다 더 재밌어지지 않겠냐? 경민아, 이거 받아.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어두었던 하얀 봉투 2개를 경민이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각각 500만 원이라는 돈이 담겨 있었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든 경민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보고 사색이 되어 저에게 다시 건네주더라고요. 나 너한테 이런 거 받으려고 내 신세 한탄한 거 아니야. 이제 막 결혼한 놈이 돈을 아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큰 돈을 너 이거 재수 씨가 알면 500만 원 하나는 내 돈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와이프가 주는 돈이야. 와이프도 알고 있어. 내가 어린 시절부터 쭉 함께했던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너 축의금이랑 편지 받고 오니까 내가 말도 안 꺼냈는데 나한테 아내가 먼저 건네주더라고. 힘들 때 같이 돕고 살고 손을 먼저 내밀어줘야 그게 진짜 친구인 거라고. 아니, 이러면 내가 미안해지라고 주는 돈 아니야. 적어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고경민은 대한민국을 주름잡는 배우가 되겠다면서 당차고 자신감 있게 살던 놈이었어. 이렇게 기죽어서 푹 쭈그리고 있는 놈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비록 많은 돈은 아니어도 천천히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살다 보면 사람이 넘어질 때도 있고 제자리에 머물러서 한참을 맴돌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 순간은 잠깐 지나가는 시련이다 생각하자고 우리. 내가 내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준 돈 나 꼭 갚을 거야. 정말 고마워. 경민이에게 건넨 1,000만 원에는 이 돈으로 천천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했고 또 친구에게 소소한 행복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도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희는 포장마차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헤어졌고 경민이는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볼게. 이 큰 돈을 선뜻 내어준 너랑 재수실 위해서라도 말이야. 인간 고경민,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볼게. 고맙다. 진짜 고마워 병호야. 본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그 뒤로부터 경민이는 아주 잠깐이지만 영화 트레일러나 드라마에 단역으로 남아 얼굴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1, 2초 정도의 짧은 찰나여도 저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경민이가 나오는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늘 너 봤다고 어떻게 대사 한 줄 없이도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게 티가 나냐며 너스레를 떨곤 했습니다. 물론 경민이는 저의 그런 주접을 굉장히 민망해했지만은요. 경민이가 그냥 스치는 단역 일에서 이제 슬슬 대사가 있는 단역을 맡기 시작할 무렵쯤 저에게도 심경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직장인 생활을 청산하고 외식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가끔 만나는 동창들 중에선 외식 사업에 성공해서 벤츠 같은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비싼 한강뷰 아파트를 구매해서 살고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뜬구름 잡으려 하는 저의 생각에 완강한 태도를 보여주었죠. 여보, 장사가 결코 쉬운 게 아니야. 난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인드를 가지고 밤낮으로 뛰어다녀도 망하는 게 장사라고 했어. 더군다나 당신은 장사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외식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프랜차이즈로 낸다고 쳐도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있어야 시작을 하지. 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애들도 있고 물론 성공하면 좋겠지만 망하게 될 때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지. 당신은 내가 실패할 사람처럼 보여? 걱정하지 마. 내 인생에 실패라는 건 없어. 그리고 지금은 외식 사업 붐 시대잖아. 많은 사람들이 시도할 때 나도 해봐야지. 그리고 요리에 대한 지식은 나도 어느 정도 빵빵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시기에 저는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건지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며 무리하게 외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제 이름을 건 고깃집을 차리게 되었고 레시피도 개발해가며 가게에 정성을 쏟아부었죠. 여느 가게가 그렇듯 오픈 초반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었어요. 고기를 먹어보고 맛이 독특하다며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고 양념에 따로 레시피가 있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기도 했죠. 지역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서 장사가 잘 될 땐 하루 매출을 800만 원 가까이 찍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워낙 정신이 없고 바빠서 결국엔 알바까지 채용을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주변에 새로운 맛집들이 속속들이 생겨나자 이런 관심과 사랑도 6개월을 채 못 넘기더군요. 사장님, 오늘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월급 받아가는 게 죄송스러울 정도예요. 요 근래 일주일 동안 가게 매출 다 합쳐도 100만 원도 안 나와요.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게 오는 손님이 파리나 거미 같은 해충들이 전부일 정도로 장사가 영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 특선이나 그리고 저녁에 드문드문 방문하는 술 손님들 외에는 오는 손님들이 전무했죠. 결국 매출이 너무 나오지 않아 남아있는 알바 아이들까지 모두 내보내게 되었고 더불어 매달 내야 하는 아파트 담보대출의 이자까지 밀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죠. 가게 문은 끝까지 닫지 않으려고 해봤지만 이제는 가끔 오는 손님들의 발길도 끊기게 되면서 결국 식당은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는 말이 있듯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인 최악의 상황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사를 반대했었던 아내에게 미안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미안해. 나 그때 당신 말 들을 걸 그랬나 봐. 장사하질 말걸. 처음엔 너무 잘 돼서 우쭐했던 내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스러워. 당신이 지금 여기서 내 뺨 후려치고 이혼하자고 짐 싸서 장모님 댁으로 가도 나 당신 잡을 자격 없어.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도 돼. 안 잡을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을 하긴 왜 이혼해? 이혼하면 애들은 나 혼자 키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 하는 일이 마냥 잘 되기만 할 수 없는 거잖아. 매번 좋은 일만 겪고 사는 사람 봤어? 원래 안 좋은 일은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둘이서 감당해야 좀 낫대. 미안하다느니 이혼하자느니 이런 나약한 소리 할 시간에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야 할지나 생각해 보자고.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저에게 차분하게 말을 해주는 아내가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어떻게 해서든 아파트가 경매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일은 막아야 했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싸매고 있던 그때 텔레비전에서 경민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단역만 맡았었는데 녀석은 주연은 아니지만 이젠 제법 비중 있는 배역을 맡으며 감초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래 너라도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지내는지 일은 할 만한지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구는 더 이상 무명의 배우가 아닌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배우였기에 제가 선뜻 연락을 취할 수도 없었죠. 한동안 전 가게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내부에 정리해야 할 것들도 있었고 아파트 경매를 막기 위해 이래저래 은행 대출도 추가로 더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들은 더 이상 한도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어요. 매일같이 발품을 팔고 가게 안에서 하루 종일 생각에 빠져 있다가 해가 저물면 들어가는 루트를 반복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 누군가 가게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여기 아직 장사하나요? 죄송합니다. 폐업해서 더 이상 장사 안 합니다. 그래도 저한텐 장사하셔야 할 겁니다. 여기 사장님의 둘도 없는 절친 고경민이가 왔거든요. 야 임마, 여기서 뭐하냐? 불을 켜려면 다 켜고 끄려면 다 끄지. 반만 켜놓고 뭐 남양 특집 찍냐? 뭐야? 경민아, 네가 여길 어떻게 왔어? 스케줄 없냐? 인지도 낮은 배우한테 스케줄은 무슨 얼어 죽을 스케줄이야. 너 아직 밥 안 먹었지? 안 먹었을 것 같아서 내가 족발이랑 소주 좀 사왔는데 같이 드시면서 이야기 좀 나누시죠, 사장님? 이제야 내가 알던 고경민답네. 앉아, 잔 내올 테니까. 가게를 찾아온 건 다름 아닌 경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경민인 제가 기억하는 활발한 모습을 되찾은 상태였어요. 활짝 웃는 미소가 어쩜 그렇게 보기 좋던지 테이블에 족발과 소주를 세팅하고 저희는 술을 홀짝이면서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돈을 주고 간 이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배역을 따낼 수 있었는지 등의 이야기들을 말이죠. 그때 너 아니었음. 난 계속 그 원룸방에서 혼자 밤새 울다가 일어나고 울다가 일어나길 반복했을지도 몰라. 네가 돈 주고 간 다음 날부터 이발도 하고 면도도 하고 온갖 오디션이라 오디션은 다 뒤져서 보고 다니고 단역 알바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안 그래도 너 단역으로 나오는 거 많이 봤어. 그래서 내가 맨날 너 볼 때마다 문자했잖아. 잘한다고. 대사 한마디 없어도 대배우인 거 완전 티난다고. 맞아, 그랬지.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한테도 기회라는 게 오더라고. 다녀갈 때 만났던 배우님이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이번에 자기가 들어가는 드라마에 이런 배역이 있는데 감독님이 워낙 까다로운 성격이셔서 아직까지 이 배역만 배우가 안 정해졌다고. 괜찮으면 추천해 줄 테니까 오디션 한번 보지 않겠느냐고. 난 바로 하겠다고 했고 거기서 감독님 마음에 들어서 캐스팅이 된 거야. 거기서부터 계속 짜잘하게 배역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야, 다행이다. 네가 그렇게 원하는 꿈이 이젠 어느 정도 이루어졌네. 다 네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병호야, 나 좀 억울하다. 난 그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 힘든 거 다 이야기했는데
넌 왜 나한테 힘든 거 이야기를 안 하냐? 넌 사람이 참 좋은데 가끔 이럴 때 보면 사람이 답답한 구석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르고 왔을 것 같아? 다 알고 왔어. 주변 사장님들이랑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너 지금 이 가게도 폐업했고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것도 못 갚아서 지금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라며.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고 있느냐고. 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왔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으니 경민이가 한숨을 쉬며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경매 막으려면 얼마가 필요한 건데? 3억 8천 정도가 필요한데 은행에 아무리 발품을 팔아봐도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온다고 하고 애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연락해도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너한테 연락하기엔 넌 이제 연예인이니까. 참나? 야, 연예인이고 자식구가 어딨어? 친구 사이에. 우리 우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야, 실망이다, 김병호. 난 적어도 너한테만큼은 배우 고경민이 아니라 인간 고경민이고 싶어. 너 나한테 1,000만 원 빌려줬을 때 내가 했었던 말 기억해? 내가 죽기 전에 꼭 은혜 갚겠다는 말. 그거 내가 생각했을 땐 지금인 것 같네. 그게 무슨 소리야? 너한테 필요한 돈 내가 도와주겠다고. 너도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순간에 먼저 손 내밀어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손 내밀어 주려고. 난 그저 은혜를 갚는 거니까 절대 고맙다거나 미안해하거나 그러지 말라거나 사양한다거나 하는 말 하지 마. 경민이는 제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친구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처음 알았어요. 이래저래 발품을 팔아도 안 되고 친구들에게 염치불구하고 손을 벌려도 단돈 5만 원이라도 빌려주는 친구가 없었는데 정작 제일 힘들었던 친구가 먼저 달려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또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저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민인 그런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했어요. 살다 보니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더라고. 난 정말 잘해보려고 한 일들이었는데 되려 안 좋게 흘러가 버리기도 하고 난 네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물러 있을 놈이 아니라는 거 알아. 네가 그 시절에 날 믿어준 것처럼 나도 지금의 너를 믿는다, 병호야. 이번 일이 너한테 의미 있는 실수이자 경험이었길. 그리고 네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되길 빌어. 그리고 울지 좀 마라, 임마. 남자는 입간일에 눈물 보이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안 울게, 경민아. 나같이 이런 멍청하고 약해 빠진 놈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나 믿어줘서 할 수 있을 거란 용기를 줘서 너무 고맙다. 고마워 정말. 불이 반쯤 켜진 식당 안에서 남자들이 손을 꼭 맞잡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 참 우스운 상황이었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이날 이 순간을 기억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경민인 다음날 통장으로 저에게 돈을 보내주었고 다행히 그 돈으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게는 내부를 깔끔하게 비워주었답니다. 그리고 닫힌 가게를 보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2번 다신 헛된 꿈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평화를 되찾은 전 구인구직을 하다가 경민이에게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자신의 매니저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뭐? 매니저? 그거 경력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연예계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할 거고 스케줄 관리도 해야 하고 또 일거리도 물어와야.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회사에다가 너 추천해놨으니까 옷 깔끔하게 차려입고 면접 보러 오면 돼. 회사 주소는 내가 찍어줄게. 회사에선 제가 경민이의 오랜 친구이고 운전도 잘한다고 이야기하자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면서 바로 매니저로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매니저 업무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점차 일이 익숙해지자 회사에서는 일 잘 물어오는 매니저라며 저에게 홍보팀 업무까지 겸사겸사 맡겨주셨습니다. 제 친구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제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몸이 힘들고 피곤했지만
그마저도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저는 열심히 일했답니다. 아주 속이 꽉 찬 친구를 뒀다며 경민이의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어요. 아참, 그리고 경민이는 최근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드라마 촬영장에서 만난 4살 연하 예쁜 배우분과 지인들의 축복 사이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친구가 턱시도를 입은 모습을 보는데 제가 괜시리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신혼을 즐기면서 알콩달콩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민이가 도와준 3억 8천이라는 돈은 매달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꼭 갚아 나갈 거예요. 경민이 나중에 갚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저를 밑바닥에서 건져준 이 소중한 돈은 꼭 갚을 계획입니다. 여러분,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 보여준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희 둘 다 불행한 시기를 겪었지만 서로 의지했기 때문에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운 순간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조금 더 숨김없이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친구가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다는 걸 말씀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친구 옆에 오래오래 남아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도 좀 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해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